자,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수사에 참여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시신을 찾기 위한 경찰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던 이 범인과의 심리전 때문에 그 어떤 사건보다도 힘들었던 사건이고요. 자,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한 가족의 사진인데요. 행복해 보이는 이 가족 사진 안에는 어머니가 있고 큰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모자 실종과 관련해 경찰이 실종자 사진이 담긴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실종자는 50대 김모 씨와 30대의 장남 정 씨로 지난 13일 집을 나간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됐어요? 자, 지금 어머니와 큰아들이 실종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어떡해. 그리고 며칠 후에 한 야산에서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왜요? 그리고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큰아들이 타고 다니던 차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큰아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근데 뭔가 엄마랑 큰아들이 실종이 됐는데 엄마의 시신은 이제 발견이 됐고 큰아들만 지금 행방불명인 거잖아요. 네. 의심스러운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우선 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에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이 어머니는요, 약 7억 원 상당의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결혼한 작은 아들 앞으로 1억 원 상당의 빌라를 사주고요. 이렇게 금전적으로는 뭐 크게 모자람이 없던 이런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고생 끝에 이렇게 장가도 보냈으면 이제 딱 즐기실 나이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알기 위해서 이 어머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어머니의 유일한 취미가 있었는데 그건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운영 중인 노래 교실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었고요. 빠지시면 반드시 왜 빠진다 말씀하셨었는데 2013년 8월 13일 화요일 이날만큼은 어머니가 아무런 말도 없이 노래 교실에 나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날 안 나온 거면 뭔가 이날 딱 사건이 있었던 날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작은 아들에 따르면 어머니가 노래 교실에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머니와 형이 함께 살고 있던 집으로 자기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있어서 형한테 어머니는 어디 가셨냐라고 물었고 그러자 형이 아침에 등산 가셨다라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동생은 안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형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등산 가시나 보다 이렇게 의심도 그냥 안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형의 말에 안심을 한 동생 평상시에 불면증이 심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 약을 처방받아 두고 있었는데 긴장했다가 안심을 했던 탓인지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을 하고 어머니 집에서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자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자기를 깨우더래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니까 빨리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촉을 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틀 뒤인 15일 아침이었습니다. 네. 왜 깨워서까지 보냈을까요? 뭘 하려고 뭐 어디 나갔어야 됐나? 갑자기 왜 그렇게까지 자고 있는데 동생을 집에 가라고 했을까요? 너무 조금 이상한데. 네, 13일 오전에 사라진 어머니는 이틀 뒤인 15일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아들이 16일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형이잖아요. 근데 동생이 신고를 한 게 조금 형은 뭐 한 그러게? 거지? 형은 뭐였지? 자, 그래서 우선 사라진 어머니의 행적을 추적하던 이 경찰은요,
8월 13일 오전 8시 30분경 집 근처 인근 ATM에서 현금 20만 원을 찾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CCTV에 찍힌 걸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집으로 들어간 어머니의 모습은 확인이 됐는데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등산을 가셔야 되는데 등산을 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는 집에서 나오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나오는 게 없다는 게 이제 집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났어서 그렇다고 그런 거 봐야죠. 아닐까요? 너무 무서워. 네. 네, 그래서 경찰이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서요. 어머니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합니다. 사라진 어머니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집에 남아 있었고요. 안 나갔네. 이 집 안이 의문의 락스 냄새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히든아이 사건 이제 보다 보면 막 그런 준비하고 막 이런 살인 사건 있었잖아요. 락스를 냄새가 난다는 건 뭔가 흔적이나 뭐 냄새를 지우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죠. 좀 의심스러워요. 예. 근데 지갑이랑 휴대전화가 집에 있다라는 건 안 나가. 그죠, 안 나갔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예. 락스 냄새가 나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엄마와 큰 형이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큰아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큰아들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엄마 실종 신고도 안 했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뭔가 너무 의심스러운데요. 너무 의심스럽다. 너무 수상하다. 그래서 경찰이요. 작은 아들에게 형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형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다시 한 번 더 샅샅이 수색을 시작합니다. 결국 경찰이 어머니의 집 인근 주차장에서 큰아들의 차량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차 안에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메모리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뭐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감추려고 한 흔적같이 보였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걸 없앤 것 같네요. 아까 산에서 발견이 됐으면 뭔가 진짜 이상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큰아들의 차 번호판을 토대로 차의 이동 경로를 파악을 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동 동선은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 다음 날 8월 14일부터의 차량 이동 경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어머니가 실종된 다음 날 2013년 8월 14일 오후 2시쯤에 집 근처 주유소 CCTV에 큰아들의 차량이 찍혔는데요. 인천에서 출발한 이 차량은 강릉까지 가서 동해, 울진, 봉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정선, 그리고 다음 날 15일 인천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이상하다. 무려 16시간을 이동했습니다. 계속 찾았나? 이동 거리만 따지면 약 730km입니다. 약간 산 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태백 산맥 그쪽. 숨길. 자, 그리고 고속도로 CCTV에 찍힌 차량의 모습입니다. 아들? 차 안에는 모자를 눌러 쓴 남자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옆엔 누가 없는 거 같고. 예. 경찰이 이것 때문에 큰아들 수사를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차가 간 곳을 확인하면 큰아들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경찰도 바로 그러한 차관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바로 큰아들 차가 지나간 시간대의 모든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 통행권들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네, 경찰이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는요, 바로 톨게이트 통행권에서 채취해낸 아들의 지문이었습니다. 오. 그런데 네. 그 지문의 주인은 큰 아들이 아니고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뭐야 무슨 추리소설이에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래? 잠시만 소름 끼쳤어. 잠깐만. 그럼 작은 아들이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약 작은 아들은 예, 약 먹고 이틀 잤다고. 예,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작은 아들의 증언이잖아요. 그럼 거짓말이었던 다 거야. 거짓말이라고요? 작은 아들이 다 범죄 저지르고 큰 아들에게 약간 누명을 씌우려는 약간 이렇게 하려고 한 건가?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요. 큰아들의 옷을 입은 남성이 운전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지문이 작은 아들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 가족의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을 하면서 아들들의 행적이나 통화 내역을 다시 한번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큰아들의 생활 반응, 어머니가 실종이 됐던 8월 13일 저녁 7시 30분경 친구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끊긴 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안 쓰고 예. CCTV도 안 지키고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출근도 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이제 생활 반응에 이렇게 나왔다니까. 너무 무섭다. 근데 아까 그 작은 아들이 말하기로는 15일 오전에 형이 자신을 깨웠고 예.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형이랑 마지막으로 이게 얼굴 보고 이야기한 거는 그 둘째 아들인 거예요. 예. 자기가 증언을 했네. 경찰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변인 진술을 통해서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작은 아들과 어머니가 돈 때문에 자주 다퉜다는 건데요. 둘째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 걔는 눈이 돌면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죽일 수도 있다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꿨다는 겁니다. 진짜 뭘 어떻게 했으면 엄마가 그런 식으로 할까요? 아들한테. 엄마가 아들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너무 뭐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1억 빌라도 해줬다면서요. 근데 그런 엄마한테 뭘 더 저렇게. 반면 주변 사람들은 큰아들의 실종에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론가 떠날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네. 재계약이면 또 좋은 일인데 떠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들었을 때 엄마와 작은 아들이 계속 다투고 이랬지 큰 아들과 뭐 이런 트러블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 네. 둘째 아들이 의심스러운 거 그렇죠. 지문이 나왔잖아요. 너무 소름 끼쳐요. 진술했던 알리바이도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의심이 아니라 점점 확신이 드는데요. 범인이 아닐까요? 네, 톨게이트 통행권에 찍힌 작은 아들의 지문과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작은 아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나 형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래프가 여동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까지 확인한 경찰은 작은 아들이 어머니와 큰아들의 실종에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긴급 체포를 합니다. 너무 확실한 증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계속 반응이 나오고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에게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어디에 있냐? 답은 전혀 엉뚱합니다. 어머니는 죽었을 것 같고 형은 살아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이 형이 살아있고 형이 어딘가 숨어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을 수사하세요. 라는 식으로 그 수사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뻔뻔한 것 같은데 뭔가.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작은 아들에게 톨게이트 통행권에서 나온 지문, 당신 지문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확인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답은 자기는 강원도에 간 적이 없다. 무슨 소리야? 내 지문이 왜 톨게이트 통행권에서 나왔는지 난 전혀 모르겠다. 완전 이렇게 오리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이후부터는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야? 경찰에서는 긴급 체포로 이 작은 아들을 잡아두었잖아요. 48시간이라는 그렇죠. 시간 내 한도 내에 증거를 확보해서 구속영장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증거 확보는 못하고요.
결국 긴급 체포 약 14시간 뒤에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번 직접 보실까요? 자, 2013년 8월 22일 인천 남부경찰서. 자, 조사를 마치고 작은 아들이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머리엔 헬멧을 썼고요. 왜? 예,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세요, 어머니랑 형을? 상관없습니다. 15일 날 형 보신 거 맞아요? 작은 아들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풀려난 겁니다. 왜 물려놨을까요? 아니, 왜? 이 작은 아들은요 계속해서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경찰이 심지어 증거를 조작해서 강압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지 거짓말을 하고 지문이 나왔다는 것으로 시체가 나오지 않은 살인 사건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시신만 발견이 안 됐지만 아니 너무 그 통행권에 지문이 나왔다는 거는 증거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보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작은 아들은 풀려났고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큰아들의 실종 전단지를 전국에 배포합니다. 실종된 모자를 찾기 위해서 하루에 약 200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건 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작은 아들의 아내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한 겁니다. 아내면 남편이 한 일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경찰이 아내를 찾아가니까 아내는 경찰 때문에 내 남편이 살인자가 됐다라고 하면서 화를 많이 냈는데요. 경찰의 오랜 설득 끝에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간 경찰은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왜 뭐 집 안에 뭐 있었나? 왜 그랬죠? 왜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인 광경은 그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무서워. 야, 이것도 이상하네요. 쓰레기를 그냥 집에 안 쓰레기 버리고. 더미로. 예. 그런데 이 더러운 집과 대조되게요. 한쪽 벽 면에 책장이 있었는데요. 책장이 온통 범죄 서적이었습니다. 이 범죄 서적 중에는요. 제가 쓴 책도 있었고요. 표소장이 쓴 책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꿈이 평소에 프로파일러였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수사팀에서는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직접 와서 상대할 사람이 있으니 다급하게 지원을 요청한다라는 전화를 합니다. 야, 뭔가 남편은 살인 용의자고 아내는 프로파일러가 꾸민 사람이고. 진짜 이상해. 야, 아, 그러면 지금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상반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같은 팀이 되면 네. 더 숨겨주고 맞아요. 그 심리를 알잖아요. 더 안 들키기 위해서 더 감춰줄 수 있고 막 하는 거죠. 남편의 범행에 대해서 아내가 진술했습니까? 네. 작은 아들의 아내는 남편이랑 싸웠고 이혼 얘기가 오갔는데 남편이 홧김에 집을 나가 본가로 갔던 것 같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진술한 알리바이가 너무 디테일했습니다. 그냥 뭐 경찰이 오는 걸 알고 그럼 미리 준비를 했었던 건가요? 네, 보통의 경우 며칠 전에 일을 물었을 때 생각하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대답하는 경우가 없는데 아내는 미리 대답을 준비한 것처럼 술술 말했다고 합니다. 준비했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아내를 용의선상에 두게 된 겁니다. 경찰하고 아내가 한 3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러네요. 말이 막힐 때마다 주방으로 가서 감기약을 계속 마셨다는 겁니다. 3시간 동안 마신 감기약만 무려 5병이었습니다. 오, 그 되나 그게? 아무리 심한 감기약을 5병?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위장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감기약 복용은 결코 좋지 않죠. 예. 감기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추정컨대는 아마 이 감기약이 이 아내에게는 우황청심환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닐까. 침착해 보이고. 특히 감기약 중에 일부는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가 있는 네, 센 거. 감기약들도 있고요. 네. 본인이 말이 막히고 불안을 느끼고 이러다가 들키겠어 이럴 경우에 감기약을 먹고 진정시키고 다음 말을 생각하고 특히 이제 약효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버는 거죠. 갔다 오면서 다음 무슨 진술을 해야 할까. 생각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 감기약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후에 이제 경찰은 이 아내에게서 그런 정황들, 이상한 정황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 곁에 전담 프로파일러를 붙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담 프로파일러가 아내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작은 단서라도 얻기 위해서 라포를 형성합니다. 경찰을 대할 때 누구나 긴장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때 필요한 게 라포예요. 이제 좀 슬슬 사건이 해결이 되려나요? 네. 이 인천경찰청에 지금 방금 얘기한 프로파일러는요. 이진숙 프로파일러라고 여성 프로파일러인데요. 굉장히 노련한 프로파일러입니다. 후배들 중에서도. 이 프로파일러가 아내 곁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라포 형성을 하는 동안에 다른 팀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데 지금. 네. 자, 어머니가 실종된 다음 날에 찍힌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네. 자, 실종된 다음 날 CCTV에 포착된 큰아들의 차량입니다. 아까 봤던 장면인데. 네. 그 주유소에 찍힌. 자,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단서를? 듣고 싶은데 잘 안 보이는. 여기서 어떻게? 아니 대단하시다. 여기서 어떻게 단서 수상한 찾아요? 점이 있습니다. 네. 뭐가 있어? 타이어? 타이어가 어떤데요? 타이어가 이렇게 끄덕이고 있는. 타이어가 이게 펑크하고 펑크난 것처럼 보인 아닌가? 주저앉았나요? 납작한가요? 이야, 굉장히 근접한 분석이긴 합니다. 자, 경찰이 찾아낸 수상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을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찾아요? 자, 차량 뒷부분을 자세히 보면 네. 차체가 좀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약간 그래 보여요. 예. 타이어가 펑크난 건 아니고 오. 많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수사팀이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사람을 실어봤나? 2명을? 실종 전단지를 보시면 무게, 키. 어머니는 52kg, 큰아들은 73kg, 그죠. 그렇진 125kg. 않은데. 합하면 125kg. 네. 그래서 큰아들 차량과 동일한 차량에 125kg의 무게를 싣고 지금 무려 100번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와, 100번. 빈 차량이었을 때는 두 차량이 어긋났지만 반대로 125kg을 실었을 때는 차량의 높낮이가 96번의 실험에서 동일했습니다. 대단하시다. 와, 대단하시다. 잡으려고 저렇게까지 하신 거야. 네. 어떻게 저기까지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아, 그러면 진짜 저 차 뒤에 어머니랑 큰아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런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125kg의 무언가가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찾아냈지 않습니까?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쐐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작은 아들 부부의 통신 기록 그리고 컴퓨터를 수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전날인 8월 12일에 부부 모두 자신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모두 포맷한 뒤에 메신저까지 탈퇴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확실한 둘이 거네. 무슨 얘기를 했나 보다. 심적으로 봤을 때는 자백과 비슷한 거지. 부부가 동시에 뭐 포맷하고 메신저를 탈퇴했다는 거는 뭐 숨기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숨기고 싶은 게. 사건 전날에. 포렌식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 다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경찰은 국과수에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습니다. 끝났다. 그러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 정말 진짜 포렌식의 결과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 진짜 대박. 예, 함께 보실까요? 야, 포렌식 진짜. 모의한 게 나왔나 아니면 2013년 7월 18일 어머니와 큰아들이 실종되기 26일 전에 20일. 작은 아들 부부가 나눈 메시지 내용입니다.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요. 입장했어? 입장했어? 입장? 보링이야? 돈 시아주버님한테 물어봐. 보링이요? 도박에는 이제 안 되면 일수라도 생각해 봐야 할 때. 우린 도박 용어죠. 올인. 도박에 빠져서 그런 거야? 자, 그리고 실종 22일 전인 7월 22일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아, 진짜 장기라도 팔고 싶다. 어머. 내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몰래받으면 완전히 불법인가? 아유. 어차피 인감 같은 거 위임장 써서 떼면 되고 불법은 아니지. 어떻게 입장할 건데? 자기 어머니. 아유, 도박에 미쳐서. 아니 남편이 저러면 아내가 말려야지. 하지 그러니까 말자고. 똑같아. 그쵸. 너무 무서워. 예, 복구된 부부의 문자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은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원랜드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은 물론이고 잦은 여행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부부의 빚이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습니다. 와 얼마나 하면. 노느라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과금, 대출 이자 등이 연체되면서 생활고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해가 돼요. 어머니랑 계속 돈 때문에 싸웠다는 게 이게 작은 아들 부부가 다 도박에 저렇게 빠져 있으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또 실갱이하고 도와줘도 또 도박으로 또 다 날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싸울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작은 아들이 결혼할 때 엄마가 사준 집은 빌라였는데요. 경찰이 찾아갔을 때 부부가 살던 집은 원룸이었습니다. 오. 부부는 지속된 생활고에 어머니가 사준 빌라를 팔고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그렇게까지 다 하고. 1억 원짜리 빌라인데 도박에 빠져서 그냥 집도 판 것 같아요. 집 쓴 팔고 거네. 원룸으로 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래? 만났어, 둘이.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문자 내용은 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실종 20일 전 7월 24일의 메시지입니다. 야 어마어마한 게 담겨있나 보다. 아이,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 집에 안 계시네. 비밀번호도 모르겠고. 아무튼 만나서 도발하거나 도움 받거나 해. 경보음 나서 더 이상 못 누르네. 어차피 안에도 잠겨 있는 듯. 울진에서 사체를 준 어떨까?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지? 진짜 제 우리 캠핑했을 때처럼 땅을 파서 위에 자갈을 깔아야지. 불이 번지면 안 되니까. 축구로 이런 거 보내면 안 되잖아. 사람이야 진짜. 수개월 전부터 이 부부는 범행 계획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 프로파일러 그 책 그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화에도 막 나오네요. 뭐 조심하려고 하고 막. 와 사이코패스야 진짜. 부부의 문자가 복구가 되니까 경찰은 바로 부부를 함께 불러서 대화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 끝까지 모른 척을 한 거죠. 메시지에서 두 사람이 살인이라는 얘기를 정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는 걸 보면 보통의 부부보다 더 끈끈한 관계라는 게 보이는데요. 경찰 역시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단단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부부의 진술 조사를 각각 진행하기로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자백을 할까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동시에
팀을 나눠가지고 또 다른 팀은 어머니 집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최대한 모았습니다. 그렇게 직접 발로 뛰어 수거한 블랙박스 안에서 부부를 몰아세울 장면을 찾아냅니다. 아, 대단하시다 진짜. 야, 주변 차량들 블랙박스에서. 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어머니가 실종된 날 다음 날인 8월 14일 인천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 큰아들 차에 작은 아들의 아내가 타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찍혀 있었던 겁니다. 아, 마이 갓. 야,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범행을 밝힐 증거가. 와, 진짜 아까 100번의 실험을 하고 주변 블랙박스를 다 뒤지고 정말 경찰분들 너무 대단하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찾았는데 아내는 그럼 뭐라고 한 거예요? 네. 지금 이 영상을 아내에게 보여주니까 처음에는 부부싸움 후에 남편이 집을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화해 여행을 제안해서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을 바꿉니다. 하지만 차에서 수면제를 먹고 잤기 때문에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하네요. 이게 혼자 빠져나가려는 건지 아니면은 모르는 척하면은 서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게 진짜인지 뭐 거짓말인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용의자들이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분석의 단서들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뭐 이럴 때는 서로 떨어뜨려 놓고 아 근데 저쪽에서 이미 다 말했다 이러면은 이제 슬슬 배신감을 느끼고 말을 하지 않나요? 그런 건가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선 이 범행이 왜 벌어졌는지를 본질적으로 파고들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나와서 남편은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시신들을 찾아야 사건이 다 마무리될 거다. 그래야 어머니의 재산도 빨리 정리가 될 텐데 말이에요. 이런 말을 아내에게 쓱 던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은 팩트니까. 돈이 사실이니까. 야, 이렇게 되면 속으로 우리가 계속 발 빼면서 사건이 해결 안 되고 길어지면 그 재산도 계속 길어지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 뭐가 더 있을까요? 남편이 범인이다, 당신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네. 돈이 중요하니까요, 둘 다. 그래서 이 아내는요 돌변하면서 진술을 바꿉니다. 넘어갔네. 자신이 차에서 잠을 자다가 잠깐 깼는데 남편이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서 숲속으로 가는 걸 봤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진짜 안 갔다 하다가 이제 갔다 하다가 잠들었다가 하고 깼다 이거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말이. 네, 완전.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러가 꿈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혼자라도 좀 빠져나갈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머리 굴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속 진술을 바꾸던 아내가요. 이번에는 인천경찰청 프로파일러에게 먼저 내가 그 장소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서 최면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와, 적극적으로 이제 돈 욕심이 났네. 아내가 요구를 해요. 그럼 왜 해달라고 하는 거지? 연기하려고 말하려고. 자기가 지금 생각날 것 같다 이거지 지금. 갑자기 말하면 그러니까. 진짜 뭐야?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이진숙 프로파일러는요, 이 오랫동안 프로파일링을 해온 이 노련한 수사관이긴 하지만 법체면 수사를 사실 초기 단계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진실을 못 들을 것 같다.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내를 편안하게 의자에 눕히고 체면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아내가 최면에 걸린 듯이요. 남편이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냈던 장소를 지목을 하는 겁니다. 연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최면이 진짜 통한 건가요? 근데 사실 체면은 유도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집중적으로 체면에 유도가 되면요. 뇌파가 우리 렘 수면 상태라고 있습니다. 가수면 상태의 뇌파랑 비슷해져요. 실제. 그러면서도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구 운동이 우리가 잠을 잘 때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가수면 상태에서.
이런 증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꽁트도 정말. 치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그냥 아내가 체면에 걸린 척을 하면서 그 장소를 마치 떠올린 것처럼 지목을 하게 되는 거죠. 다 알 수 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네요. 떡밥을 제대로 물은 거네. 네. 그래서 이 아내가 먼저 체면을 요구한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그 자기가 진술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수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 수사에 내가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공범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본인이 가담을 했다면 최면이 아니라도 알고 진술을 하겠지만 자기는 공범이 아니고 가담을 안 했는데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 최면을 해준다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최면이라도 한번 걸어봐봐요. 제가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와. 이래 진술을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그렇게 진술한 장소는요, 바로 강원도 정선이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둘째 아들이 피의자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어머니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어떡해. 실종 40일 만에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청테이프로 손발이 묶인 채 아 진짜 왜 그래? 비닐과 이불로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질식하게 한 건가? 이때는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시신은 심각하게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심각하게 네, 아내가 알려준 장소 인근에서 손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후에 이불로 감싼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요, 이 발견된 어머니의 시신 상태가 아주 처참했습니다. 어떤 상태였는데요? 우선 손가락, 10손가락이 모두 다 잘려 있었어요. 그건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지문 감식으로 신원이 발견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시신의 얼굴 아래턱 부분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거 역시 사람은 이제 치과를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치과 기록으로 다 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또 이빨 치본을 뜨기도 하죠. 그 부분은 아마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에 대한 그 치과 기록으로 신원 확인을 못하도록 하겠다. 게다가 8월 한여름이었습니다. 그 시신이 조금만 지나도 쉽게 부패가 되잖아요. 상당히 심각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야, 어떻게 그래도 어머니고 시어머니였는데 이런 짓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람이 아닌데요?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 오히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시신을 유기할 때 훼손을 심각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짜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깊은 원한, 오래된 분노가 원인이거나 동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하면서 또는 범행 이후에 그런 분노가 표출되면서 시신 훼손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피해자가 발견되고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바로 내가 범인이란 걸 경찰에 알게 될 테고 내가 검거될 거야 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시신을 보다 더 멀리 유기하려고 하고 더 깊게 안매장하려고 하고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못하도록 손가락 등에 대한 훼손을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어머니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시인을 했습니다. 범행 얼마 전에 작은 아들 부부가요, 또 돈이 필요를 했고 어머니에게 보증을 잘못 써서 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며서 거짓말을 하고 도움 요청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어머니에게 거절당합니다. 이 어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한테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형도 역시 동생의 부탁을 거절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도박으로 여러 차례 돈을 준 사례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결국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사람을 살해한 뒤에 재산을 전부 내가 상속받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 생겨도 얼마 못 가요. 맞아요. 못 가고 또 그 신세로 될 거예요, 무조건. 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야, 말이 되네. 기껏 아들 키워서 빌라도 해줘, 장가도 보냈는데 이게 뭐예요, 정말. 이거 어떻게. 네. 범행을 결심한 작은 아들은 평소 다니던 정신병원에서 3주치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향한 곳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디 갔지? 자, 어머니 실종 사흘 전 8월 10일 마트 CCTV 영상입니다. 마트? 자, 마트 안으로 작은 아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생활용품 코너로 갑니다. 이때도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배달을 했나? 뭐지? 날이 무척 더운 때였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고릅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건을 골라서 계산대로 가다가 잠깐 멈춰섭니다. 왜? 그리고 무언가를 보면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다시 계산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뭐지? 작은 아들이 구입한 건 바로 청테이프와 목장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둘째 아들은 아내와 함께 다시 이 마트를 찾아왔습니다. 생활용품 코너로 가더니 여기서 무언가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고른 것은 대용량의 락스였습니다. 진짜 잘해. 전날 남편이 망설였던 물건이었습니다. 왜 망설여? 결국 아내와 함께 락스를 구입하고 갑니다. 근데 진짜 아까 엄마 집에서 락스 냄새가 엄청 났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내랑 같이 그 집에서 썼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날을 고민을 하고 다음날 같이 가서 아내가 구입을 한 거는 이 범행 은폐와 진행 과정에서 아내가 상당히 많은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시신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를 이미 결정을 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증거인멸과 또 시신을 훼손하는 이 과정, 이동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배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내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행은 실제로 작은 아들이 했지만 그렇습니다. 뒤에서 조종한 사람은 아내일 확률이 높다. 이제 조언과 뭐 조종 이런 것들이 아마 개입이 된 공범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 락스를 쫙 주목해 보시면 첫날 이렇게 쳐다만 보다가 그냥 가요. 예. 다음 날 아내가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고르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아내가 시킨 거죠. 이거 사와. 락스 사오라고 했는데 여기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이거 뭘 사야 되지? 와. 가서 다시 얘기했더니 야, 이 바보야, 그것도 혼자 못 사? 다시 자기가 와서 골라주고 이런 모습이죠. 그럼 결국은 주도적이다. 그리고 적극적이다. 그런 관계로 세상에. 해석이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네, 앞서 영상에도 보셨듯이 부부는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샀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날인 12일에 부부가 함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맷하고 SNS를 탈퇴합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작은 아들은 어머니 집으로 향합니다. 나를 뭐 죽일 수 있어라고 하지만 설마 진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걸 실행에 옮길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요. 준비를 약간 다 끝내고 엄마한테 갔다라는 게 그냥 진짜 너무 마음 아파요. 자기 이제 부모님인데.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된다. 어머니 집에 간 작은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요. 작은 아들이요. 마치 어머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인 양 돈을 빌려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돈 얘기할 거면 집에 오지 말아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럼 거절을 했죠. 그러자 작은 아들은
미리 준비해간 밧줄을 꺼내서 어머니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던 겁니다. 못했다. 만약에 혹시라도 어머니가 돈을 빌려줬으면 그래도 또 이랬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근데 이 범행을 전체를 보시면 돈 빌려주세요, 안 빌려줘, 화가 나서 이런 범행이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 다 준비하고 사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대답이 달라져서 그래 얼마를 줄까, 내가 있는 것 빌려줄게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들은 이미 노렸던 것은 전체 재산이에요. 네. 그럼 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머니 시신은 찾았는데 네. 형도 같이 죽인 건가요? 네, 작은 아들은 어머니가 사망하자 안방에 눕혀 잠자는 것처럼 이불을 덮어놨습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전화를 해 기가 시간을 확인합니다. 형이 올 때에 맞춰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에다가 미리 준비한 다량의 수면제를 넣어뒀는데요. 기가한 형에게 아내와의 이혼 문제를 상담하겠다고 말하며 맥주를 보냈고, 형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동생이 준 맥주를 먹고 어머니와 동일한 방법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끔찍하네요. 돈 때문에 돈이 뭐라고 도박을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뭐. 그러면 형 시신은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작은 아들은 울진 계곡 근처에 형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진술을 듣자마자 바로 울진 계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하네요. 뭐 형 차로 그 먼 길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숨길 생각만 한 거잖아요. 목숨도 빼앗고 차도 빼앗고 뭐.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분노할 일들이 생기고 반전이 또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울진 계곡 근처에 도착을 했고 차에서 내린 작은 아들은요, 경찰에게 담배를 한 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담배를 피우면서 한다는 말이 끝까지 내가 말을 안 하면 형 시신은 못 찾는 거죠?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 야, 뭐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게 없네요. 네. 그 순간까지도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진짜 그냥 엄마 같대요. 자기 형인데 다른 타인도 아닌데. 네, 이 작은 아들의 도발에 화가 난 담당 형사가요, 담배를 뺐고 작은 아들을 차에 그대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작은 아들이 울면서 말하겠다면서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도 이 작은 아들은요, 지금 이 아내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관련된 것에 대한 수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증거를 교묘하게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들이죠. 네. 작은 아들은 어느 한 곳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과연 작은 아들이 가리킨 곳에 형의 시신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9월 24일 경북 울진군의 한 야산입니다. 작은 아들과 형사들이 형의 시신을 묻어두었다고 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순간 작은 아들이 어딘가를 가리키는데요. 누구야? 아니, 잠깐 이거? 누군가? 이거 정확한 것 같아? 여기가? 여기 가방까지 같이 들어가 있니? 사람만 들어가 있다 이거지? 조금 봐봐. 사람 넣고 돌멩이 묻고 돌멩이 올린 거지? 돌무더기 이렇게 말해놨네. 형의 시신 위에 돌을 올려두었다는 작은 아들. 그리고 그곳에서 큰아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와. 왜 살해하셨나요? 진술을 안 하시다가 어제 새벽에 갑자기 자백을 하셨는데 죄책감 때문에 뭐? 죄책감은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거. 누구한테 제일 미안해요 지금? 두 분 다 죄송하지만 먼저 하나님한테
뭐라는 거야. 죄송하면 안 하지. 파렴치 않아 정말. 뭐예요? 아빠한테 제일 미안하다는 거 뭐예요? 죽인 엄마랑 형한테는 미안하지 않아요? 네, 범인들이 특정한 현재 없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에 대해서는 호감을 표현하고 자기가 살해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뭐 덜 미안함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비난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런 태도를 보이냐면 자기가 이런 범행을 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피해자들 책임이다. 피해자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건 유일한 한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 없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이렇게 됐고 결국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신 데 대해 만큼 잘 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은 나한테 돈도 안 주고 나를 야단치기만 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내몰았고 이런 식으로 내부의 원한과 분노를 사실과 아마도 다르게 많이 키워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시신 상태가 앞서 무척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큰아들 그 형의 시신 상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큰아들의 키는 180cm였는데요. 너무 커서 옮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집 화장실에서 칼과 톱을 이용해서 여러 조각으로 훼손을 한 겁니다. 최악이야.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산 락스 기억하시죠? 그 락스로 이 화장실의 범행 흔적, 뭐 혈흔, 냄새 이런 거 지우기 위해서 락스를 다 수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형을 트렁크에 싣고 울진에서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어머니의 이 얼굴, 치아 부분을 망치로 전부 부수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자르고요. 그다음에 형의 얼굴과 손가락도 그 현장에서 불에 그을려서 유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래? 어떻게 아니 이게 가족을 자, 그리고 부부가 나눴던 문자 내용대로요. 시신 위에 자갈을 얹어서 발견되지 않게 숨겨뒀습니다. 그냥 너무 사이코패스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족에서 작은 아들 부부만 없었으면 어머니랑 큰 아들과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한다는 게 와. 네, 이 작은 아들 자신의 형을 매장을 하고요. 훼손한 어머니의 시신을 다시 트렁크에 실어서 정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시신은 형의 시신과 아주 멀리 떨어진 정선에 따로 유기를 한 거죠. 아까 아내가 뭐 전혀 모른다고 했잖아요. 자다 깼더니 가방을 버린 것 같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네요. 혼자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내도 같이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모든 범행이 드러나자 아내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고요.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출석하기 직전 경찰에게 뜻밖의 이야기가 전달이 됩니다.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둘째 아들 정모 씨의 아내가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한 날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뭐야?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저런 때가 아닌데. 아내는 2장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나의 사랑하는 남편의 여행 제안으로 간 우리 마지막 울진 여행. 거기서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추측만 할 뿐이야. 부모님, 전 결백합니다. 전 저의 목숨으로라도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요. 남편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자백을 하도록 한 달간 설득했습니다. 시댁 식구를 찾기 위해 도움을 드렸을 뿐 경찰이 모욕과 욕설, 폭언 등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시고 남편 속옷과 옷 좀 챙겨주세요. 아내는 유서를 통해서 경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자신은 결백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아내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남긴 유서에는 자신은 남편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살아서 증명을 하던가 문자도 포렌식으로 복구를 했는데 정황이 있었고. 네. 한편 이 복원된 아내의 휴대전화 메모에는요. 이제부터 자기 체면을 걸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분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본다면요. 일단 남편인 작은 아들이 살인죄를 실행한 것으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재산은 이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제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다음날 출석하라는 이유만으로도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동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혹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아내가 죽었다라는 걸 듣고 나서 남편 반응이 궁금한데. 네, 살인사건의 피의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담당 형사가 참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내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작은 아들은 아내가 고통스럽게 죽은 거 아닙니까? 아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5분 정도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저녁 식사를 해야죠라고 제안을 하니까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족발을 시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피자도 먹고 싶다는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뭔 소리예요 이게? 족발하고 피자. 야, 아내가 죽었는데요? 5분 동안 온 것도 연기한 거. 뭐 하는 거야?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일단 이 작은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내와의 공범 관계를 추궁을 받고 계속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막상 사망을 하고 나서 그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해방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자, 그렇게 작은 아들은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사망한 아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작은 아들의 재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검찰은 이 재판에서 결심 공판에서 작은 아들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요, 이 작은 아들이 어머니와 자신의 친형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유기한 점, 그리고 스스로 범행을 밝히고 늦게나마 피해자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시기를 늦춘 점, 그리고 오히려 형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가증스러운 태도를 보인 점, 게다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반성하는지 지금도 의심이 되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2심에서는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친족들이 사형만을 면하게 해달라는 선처를 탄원하는 점, 또 뭐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어떤 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원심의 사형을 파기를 했고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최종적으로 작은 아들에겐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머니와 큰아들과 며느리는 세상을 떠났고 지금 작은 아들은 무기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저는 정말 여러 사건에 투입이 됐습니다만 이 사건에 가서 수사를 지원을 하면서 정말 인륜이나 천륜을 이렇게 무참히 무시하고
일어날 수 있는 범죄가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정말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숙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며느리, 작은 아들 범인의 아내입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면 살아서 밝혀야죠. 그리고 죄를 졌다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 참여하고 그리고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죽음은 결코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는 건 명확히 하고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나지 않도록 이 사건 다시 한번 제대로 곱씹고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은 아들은 아무런 죄도 없던 어머니와 형을 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유조차 모른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한 행동은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지키려 한 이기심이 만든 끔찍하고 비극적인 살인일 뿐입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깨닫길 바랍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